네, 안녕하세요. 10일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강에서 노출 평가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웠고, 그 시나리오 기반으로 노출 평가한 논문을 보여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렸고, 그거랑 비슷하게 아직 논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역시 시나리오 기반으로 어떤 식의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노출 평가를 마무리하고 위해성 정량화까지 진도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근데 이제 위해성 정량화 자체는 정말 간단한 작업이어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불확실성 평가란 걸 하게 돼요. 근데 그 불확실성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제 노출 평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노출 평가에 대해 또 다루게 되시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노출 평가의 기본적인 그 줄거리나 도구 같은 것은 다 배웠으니까 오늘 시간으로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위해성 정량화까지 해서 이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 훑었구나. 네, 이렇게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사례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연구를 어느 정도 마쳐서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영어로 발표를 해서 다 영어로 작성이 돼 있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곁들여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 제목을 보시면 이제 Liquid Type Medicine이라고 해서 액상으로 먹는 약이에요. 시럽형 약. 의약품인데 어린이들이 이제 액상형 약을 많이 먹고 그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도 그 개비스콘 같은 아니면 겔포스 같은 이제 아니면 요즘 뭐 종합감기약 같은 것도 빨리 이제 들어가라고 시럽형으로 나오는 게 많죠. 이제 시럽형은 고체상 약품이랑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그 물이라던가 이제 다른 게 들어가면 훨씬 더 상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약품 자체에 보존제를 넣게 됩니다. 그거에 착안해서 이제 저희가 이 리퀴드 타입 메디신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파라벤의 좋은 노출원, 큰 노출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그 노출되는 양을 계산을 해봤고요. 그거를 나중에는 바이오 모니터링 결과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맞는지도 봤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라벤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죠. 이제 파라벤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안티마이크로바이얼 컴파운드로 쓰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저는 약품에 대해서 다룰 거지만 더 많이 알려질 거는 이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그 세정제류 있죠. 바디워시나 뭐 핸드워시 아니면 이제 페이스워시 같은 데 많이 쓰였고 그다음에 그 외에 화장품들 뭐 향수도 그렇고 핸드크림도 그렇고 로션, 스킨 등등의 방부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무파라벤 제품이라고 워낙 광고를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파라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긴 한데 무파라벤 제품이라고 굳이 광고하지 않는 제품은 아마 이렇게 뒤를 보시면 뭐 메칠파라벤이라던가 에칠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등의 그 아니면 파라옥시 안식향산이라는 향산 나트륨 뭐 그런 이름으로 전성분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 물질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식약처 그 품목 허가상 식품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식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잼류, 그 다음에 장류, 그 다음에 간장, 식초와 같이 이제 제품 종류를 상세하게 나열을 해뒀는데 그 간장, 식초와 같은 그런 장류에 쓸 수 있고요. 액상 장류.
그다음에 이제 과일이나 야채 겉에도 뿌리는 보존제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껍질이 있는 거에만 뿌릴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드 망고 같은 뭐 그런 좀 절임 제품에도 네, 방부제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함량도 정해져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그 범위이고요. 외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음식, 화장품, 의약품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 저렴하면서 독성이 뭐 그렇게 높다고 알려지지 않으면서 아주 효과가 좋은 항미생물제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독성이나 위해성 우려가 된 지 그렇게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이런 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도 있습니다. 이거는 위해성 평가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에 파라벤이 이만큼 있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인도어 에어에 파라벤이 이만큼 있었다. 그다음에 실내 먼지에는 얼마 있었다. 음식에 얼마 있었다. 물에 얼마 있었다. 이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생태계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오죠. 그다음에 의약품에도 파라벤이 얼마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각각 전부 다른 연구예요. 이거 하나가 이 다른 연구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파라벤이 들어가더라. 근데 그 들어가는 양을 이제 공기, 뭐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 음식 중 오염도를 아니까 계산을 할 수 있었겠죠. 호흡률을 써서 계산을 했을 거고요. 먼지 섭취량을 써서 계산했을 거고 들어가는 음식의 섭취량을 써서 계산을 했을 거고 개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빨간색 화살표가 제일 큰 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이 화장품과 같은 퍼스널 케어 프로덕트에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 뭐 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실제로 이거는 뭐 이런 리뷰가 있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소스에서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연구고 이제 사람에게 통합적으로 들어오는 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이제 작년에 결과가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의약품인데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런데 마침 이제 작년에 나온 환경보건 기초조사라는 이제 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이때까지는 계속 성인 6,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어린이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아래 보이시는 3기 환경보건 기초조사, 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는 건데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 그 안에 소변에서 이제 파라벤을 분석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살펴봤죠.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면 MF라고 나눠진 것은 이제 메일, 피메일을 나눈 거고요. 이제 대상이 지금 영유아가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청소년이 있고 네, 성인이 있습니다. 인원수도 있죠. 아기들 이제 571명, 뭐 883명 이런 식으로 있죠. 성인은 4,000명 가까이 했었고요. 이걸 보니까 요 그래프 막대가 가리키는 값은 이제 중위수입니다. 뭐 1부터 100까지 검출을 했다면 50등에 있는 값.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상위 95%에 있는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을 성별, 연령별로 소변에서 얼마나 나타나는지 살펴봤어요. 일단 메틸파라벤부터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이 메틸파라벤인데 뭐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성인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95% 알값, 그러니까 제일 높게 나온 사람들 중에 이제 5등인 거죠. 1등이 제일 높은 사람이면 한 5등 정도로 높이 나오는 사람이 성인보다 지금 이게 스케일이 이제 10, 100, 1000, 만으로 돼 있어서 이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요만큼이라면 아이들은 이만큼이 나왔다는 거죠. 초등학생도 높지만 성인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이제 이 영유아들에게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많이 높게 나옵니다. 이런 결과를 발견을 했어요. 에틸파라벤이나 프로필파라벤은 뭐 그럭저럭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메틸파라벤이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파르게 감소하는 값이 보이죠. 근데 프로필 파라벤도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게 프로필 파라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사용되는 물질이 아닌데도 네, 어린이에서는 소변 중에서 1000ppb가 넘게 검출이 됐죠. 그에 반해 이제 성인들은 한 500 정도 수준에서 네, 높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기존의 상식으로는 이 메틸파라벤과 에틸 프로필파라벤은 주로 이제 식품이나 화장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인 여성일수록 많이 노출된다. 네,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뒤집고 이제 어린이에서 많이 나타난 거죠. 이 노출원이 뭔지는 사실 식약처에 규정되어 있는 그 허가 품목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 찾기 어려운 답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고자 한 건데 앞에는 그 우리나라 인구 집단 내에서 성인 성별 연령 나눠서 살펴본 거라면 이거는 이제 외국 자료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전부 소변중 검출 바이오 모니터링 자료가 있으니까 바이오 모니터링 자료를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이렇게 46세, 72세, 13, 18세가 있어요. 46세가 이렇게 높게 검출이 됐죠. 다른 나라에는 지금 성인이 섞여 있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네, 요쯤에 있습니다. 캐나다 결과가 있었어요. 네, 이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제일 높게 나온 역시 95등에 위치한 사람의 값이 이제 1000이 되지 않죠. 저희는 근데 만에 가까운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캐나다 하나밖에 비교할 곳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글쎄요. USA, 미국도 보면 6에서 11세 값이 있는데 역시 뭐 그렇게 캐나다랑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 아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성인도 다 통틀어 봐도 그 높은 값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 값이 높은 게 상당한 그 특이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높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값을 제가 쭉 나열을 해보니까 소변 중에 노출량이 이제 15,000 정도 되는 어린이가 가장 높은 값이었어요. 그래서 90% 아니라 뭐 2000, 프로필 파라벤은 200 이 정도로 높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이런 값은 사실 그 소변 중 모니터링을 해서 일반적인 그 화학물질 또는 뭐 환경 호르몬 물질 이런 게 노출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보통은 낮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았다.
노출원은 대체 어디냐 찾아보니까 이게 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은 아니니까 인위적으로 볼 때 여기서 분명히 왔을 거다라는 추측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나 성인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린이가 더 높았으니까 여러 가지 화장품류, 뭐 음료, 야채류, 의약품을 비교해 봤을 때 성인보다 어린이가 더 많이 쓰는 것, 어린이용인 것은 아무래도 이 액상형 약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카가 있거나 동생이 초등학생 정도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비용으로 쓰는 해열제가 전부 액상형이죠. 그리고 다들 아시죠? 이 브루펜하고 타이레놀. 칠드런스 메디신이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페인 릴리버, 이렇게 범용으로 해열 진통제로 쓰는 거니까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브루펜과 타이레놀이라는 것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마제약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그 얀센에서 만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이죠. 근데 두 개가 성분이 다르죠. 이제 브루펜은 이부프로펜이라는 그 소염 진통 계열의 약물을 쓰고요. 그다음에 이 타이레놀은 이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그 진통제를 사용을 합니다. 네, 약도 이제 전성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면 용량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유효 성분에 가깝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브루펜에는 이제 프로필파라벤이 20mg per 100ml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메틸파라벤이 30mg per 100ml 들어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브루펜이 시장 점유율이 한 60-70%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이 타이레놀인데, 이제 이 타이레놀은 프로필파라벤이 40mg per 100ml 들어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루펜보다는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소변 분석을 하지 않은 물질인데 부틸파라벤이라는 물질이 또 있어요. 이 타이레놀은 부틸파라벤을 쓰고 있습니다. 25mg. 그래서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부틸파라벤은 식품에는 그 첨가가 금지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타이레놀이 부틸파라벤을 썼다는 것에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막상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슬라이드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 목적은 이 뒤에 나오는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파라벤이 들어간 액상형 의약품이 아이들의 파라벤 총 노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쓴 방법은 이제 약 중에 파라벤을 분석을 할 수 있죠. 분석을 하고 아이들이 약을 얼마나 먹는지 구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배운 EDI가 될 수 있죠. 시나리오 기반 EDI. 익스포저 시나리오를 저희가 만들긴 해야 돼요. 뭐 한 번 먹을 때 몇 미리를 먹느냐, 용법에 따라서 먹을 때, 그다음에 1년에 뭐 몇 번 먹느냐. 네, 이런 시나리오가 조금 복잡해서 이제 이 뒤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릴 건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 기반으로 파라벤의 Estimated Daily Intake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값을 하나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이오 모니터링 자료를 봤죠. 이 바이오 모니터링 자료로 역산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먹은 파라벤의 양이 역산이 될 거예요. 이거는 그 PEPK 또는 바이오 모니터링 기반 노출 평가에서 쓰는 방법이죠. 이 두 값을 비교를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원래는 한 사람의 토탈 바디버든, 파라벤 총 노출량을 반영하는 거예요.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이거랑 비교해서
이게 대체 몇 %나 차지하는가 대략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구 디자인을 짰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실제로 의약품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파라벤이 진짜 있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파라벤이 높은 것 같아요. 뭐 의약품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높은 것 같은데 외국도 과연 그럴까? 외국은 이제 소변 데이터를 보면 낮게 나오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상비용 해열제, 액상형 약품을 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이 파라벤류를 이렇게 4가지를 분석했어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네 가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는 홍콩이고요.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유럽 쪽, 그다음에 미국 이런 식으로 사와 봤습니다. 일단 외국 자료에서는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태국은 파라벤이 많이 검출이 됐어요. 아래에 보시면 태국은 5개 중에 4개, 뭐 말레이시아는 8개 중에 6개, 홍콩은 1개밖에 안 사와서 1개가 검출됐는데 이걸 100%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테스트 삼아 해본 것이고, 호주는 4개 중에 2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적게 나왔다고 여겨지는 것은 유럽이었죠. 10개 중에 이제 딱 2개만 있었고, 뭐 프로필 부틸은 전혀 없었고 메틸만 나왔습니다. 미국도 비슷했는데 8개 중에서 역시 에틸 프로필 부틸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메틸만 딱 1개 검출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파라벤 유해성 논란이 있으면서 대부분 원래 파라벤 말고 이제 페녹시에탄올이라던가 그다음에 파라벤을 만들기 이전에 또는 파라벤이 이제 분해돼서 생기는 형태의 좀 독성이 덜한 벤조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대신 방부제로 함유한 것을 이제 성분 분석 결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땠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결과이고 우리나라는 그 해열제류 말고 다른 것도 좀 많이 모아서 검사를 했어요. 비염이나 알레르기 같은데 먹는 액상형 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비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위장약류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종합 해열제, 어른들이 먹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애들이 먹는 그런 해열 진통제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28번, 44번이 이제 브루펜하고 타이레놀 결과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액상형으로 된 걸 다 사서 이렇게 보니까 39개를 조사를 했는데 24개가 파라벤을 함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유된 것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 이제 2개씩 섞어서 쓰면 이게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가 2개 이상씩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이 그 용법 용량을 일일이 확인을 해봤을 때 어린이들, 그러니까 뭐 한 3세, 2세부터 뭐 3세, 6세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표기를 해봤어요. 39개 중에 어린이들이 먹도록 되어 있는 실제 처방도 받는 그런 게 25개였고 그 중에도 19개가 이제 파라벤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봐도 네, 어쨌든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이렇게 저희 소변 검사한 나라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파라벤의 함유 퍼센트가 함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소변 결과로 반영되어서 나왔을 거라는 추측이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좀 더 정량화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그 얘기를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 브루펜이랑 타이레놀만 딱 대상으로 했어요. 다른 거는 그 생산량 같은 거를 얻기가 힘들어서 이제 생산량 정보가 파악된 브루펜, 타이레놀만 대상으로 했고, 그게 어차피 둘을 합치면 거의 100%에 가까운 그 사용량이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우선은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 한국제약협회에서 매년 그 제약회사별로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량을 이제 모으고 있어요. 모아서 보고를 하는데 그 자료를 얻어서 1년 동안 총 사용한 브루펜과 타이레놀의 양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0kg이 1년에 사용됐다라고 결론이 나면 거기서 다시 보통은 이런 상비약은 그냥 사놓고 안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버려요. 이 unused proportion을 빼고, 이것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지겠지만 빼기 이제 버리는 양을 해서 총 사용량을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노출 계수인데 상비약을 사놓고 얼마나 먹나요? 또는 얼마나 버리나요? 이거에 대한 노출 계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규모 설문조사를 해서 구했고 보통은 반 이상은 버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60%였나? 값을 빼고 이제 실제 사용한 총량은 이만큼이겠구나, 1년에. 네, 그거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총 사용량 나누기 어린이의 수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 거였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실제로 아팠던 사람만 약을 먹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기라던가 뭐 그런 거에 걸린 사람만 저희가 계산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그 KCDC 그 질병관리본부에 가면 100만 명 수검자 정보, 10,000명 수검 정보인가요? 이렇게 공개된 자료가 있어요. 무작위로 이제 병원을 선별을 해서 그 병원에 온 사람들의 이제 의무 기록 같은 것을 남기는 건데 딱 그 알 수 없는 아이디와 방문 날짜, 그다음에 뭐 연령과 성별 나오고요. 어떤 증상으로 했는지는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기,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던가 이런 거 전부 이제 J00으로 표기가 돼요. 좀 더 복잡하게 가자면 J00 몇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좀 뭐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J00으로 방문을 하면서 해열제를 처방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처방받은 날짜 수를 셌습니다. 이 J00으로 만약에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보통 평균 뭐 3일 처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1년간 300인분의 그 해열제를 먹은 게 되겠죠. 이런 식의 계산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도우즈만 곱하면 되니까요. 권고하는 나이별로 권고하는 용량만 곱하면 이제 또 총 사용한 양이 나오겠죠. 이 값이 비슷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양쪽에서 모두 짜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이 시나리오예요. 익스트림 케이스. 그냥 약을 복용하는 시기에 소변을 받아서 검사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한 거죠. 아까 그 제일 높게 검출된 어린이가 15,000 정도 나왔는데 그 아이는 분명히 먹고 있었을 거예요. 약을 계속해서 복용 중에 이제 이 소변 검사를 하게 돼서 그렇게 높게 나왔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때의 피크 익스포저가 대체 얼마 정도 될지 알아보기 위해서 역시 체중 당량 그 복용 권장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먹는 경우
산정을 해서 이제 다 더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이제 노출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1, 2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해열제를 사용한 사람들만, 그리고 1년 내내 이 해열제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 평균값 나누기 365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 노출량이 계산되도록 시나리오 1, 2를 짰고, 이제 3은 먹는 그 순간에 얼마인지 볼 수 있도록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 네, 이제 나오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나리오 1에서는 이런 식으로 양을 정했다. 50으로 버리는 걸 했네요. 어쨌든 다시 보시면 한 사람당 1년 평균 하루에 얼마나 먹었는지를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때 쓴 방법이 이제 1년에 총 타이레놀과 브루펜의 생산량 빼기 불용 처리되는 의약품, 이걸 이제 컨섬션 양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컨섬션은 이렇게 50%를 빼서 생산량의 50%를 해서 컨섬션 양을 구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 1에서 13세 그 액상형 의약품을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수를 다 넣어서 365를 곱해서 데일리 컨섬션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결과가 이제 이게 계산된 총 생산량 빼기 50%한 거고요. 그리고 아이수로 나누니까 요 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1년에 317ml를 먹는다는 거죠. 이걸 다시 365로 나누면 이렇게 0.87이 나옵니다. 하루에 0.87씩 지속적으로 365일 동안 먹는 것과 같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하루에 원래 막 23씩씩 먹는데 그게 이제 컨티뉴어스 하지 않고 이벤트성 노출이니까 저희는 이제 EDI를 계산하기 위해서 컨티뉴어스하게 하루에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시나리오 1은 이런 식으로 해서 0.87이 나왔고,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전체 마지막으로 이제 EDI는 체중 당량 1일 노출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컨섬션 양이 나왔어요. 이게 컨택 레이시랑 같은 건데 앞서 시간에 배운 이 데일리 컨섬션 양 밀리리터 곱하기 파라벤 양이 있죠. 오염도 자료 분석한 거. 컨센트레이션 메저드 해서 이제 하루에 먹는 파라벤 양을 계산을 합니다. 그게 여기 분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중으로 나눠주면 이제 체중 당량 1일 파라벤 노출량, 즉 EDI가 산출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자의 인테이크 도즈, 총 먹은 타이레놀과 브루펜 양을 놓고 이제 분모에 실제 먹은 어린이 양을 놓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거는 앞서서 뭐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이제 이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썼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 도징은 그 10kg이면 뭐 5ml 먹어라 라고 하는 그 권장 복용량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원래 이제 얼마 먹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거는 그냥 계산을 했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요 위에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값입니다. 넘버 오브 페이션트는 이 J00으로 처방받은 사람, 그리고 이게 1년치 자료니까 365를 이제 나눠줘서 역시 그 환자당 데일리 컨섬션을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처방받으면 하루에 뭐 5이든 10이든 먹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며칠간 먹는지도 이제 구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 위에 있는 오픈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했죠. 보통 한 번 오면 3.57일간 처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3.57을 곱해줘서 이제 한 번 처방받았을 때 총 먹는 양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수로 나눠주고 해서 사람당 데일리 먹는 이제 약의 밀리수를 구했죠.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식과 똑같게 네, 이건 어디서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거고 역시 분자에 이 구해진 데일리 컨섬션에다가 컨센트레이션 매저된 거 곱하고 나누기 체중을 해서 파라벤의 체중 당량 1일 노출량을 역시 구했습니다. 이게 뭐 간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피크 시나리오. 이제 데일리 에스티메이티드 익스포저인데 트리트먼트 계속 먹을 때 트리트먼트 피리어드에 얼마나 되는지를 보려고 한 것은 간단하게 레커멘디드 도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타이레놀은 그 1kg당 3.5ml까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kg가 나가는 어린이라면 계산상 하루 총 복용량이 이제 70까지 가능합니다. 70을 이제 4시간 간격으로 먹으니까 하루에 뭐 6번까지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이제 10 조금 넘게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들이 계산을 해서 먹이는데 그 총량을 먹을 때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나리오의 하나인데 브루펜만 먹는 아이가 파라벤 노출량이 다를 거고 타이레놀만 먹는 아이가 다를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 타이레놀과 브루펜을 교차 복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타이레놀만 계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기도 하고 안 좋을 수 있다고 해서 브루펜 한 번 먹이면 그 다음 텀에는 열이 또 오르면 타이레놀을 먹이고 이런 식으로 교차 복용을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도 고려를 했어야 해서 네, 뭐 단순히 레커멘디드 도즈를 쓰는 것 자체는 쉬웠는데 그런 시나리오도 다시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일리 컨섬션은 여기서 가져온 값을 그대로 쓰고 역시 파라벤 오염도 자료 넣고 체중으로 나눠서 이제 피크일 때의 EDI를 구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역산에 대한 것인데 좀 첫 시간을 길게 한 것 같아요. 많이 지루해지실 것 같아서 이제 다음 강으로 이어서 역산해서 이제 비교하는 결과 하면 끝나니까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1차 시를 마무리해 볼게요.